2013년 12월 북한 2인자 장성택의 처형 소식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없던 16살 소녀가 복제폰 하나를 품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폰 안에는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송금 내역, 핵무기 개발 회담 녹취, 그리고 장성택이 꿈꿨던 북한의 미래까지. 소녀는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40km의 고비 사막을 걸었습니다. 추격조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그 폰만은 절대 놓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진실을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16살 소녀 장성택의 숨겨진 딸 장은송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12월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도 어두웠죠. 정전이 잦은 건 늘 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거리마다 전봇대의 붉은 표어만 희미하게 흔들렸고 노동당 본청사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장성택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는 듯 공기 자체가 얼어붙어 있었죠. 그녀는 당시 평양예술영재학교 성악과에 다니던 16살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버지 장성택 동지가 호실인 엄마에게서 몰래 낳은 딸이었거든요. 늦둥이였고 출생 자체가 극비였죠. 아버지는 그녀를 엄청 예뻐하셨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성악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을 받았어요. 담당 교원 동무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말했죠. 장은송 동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오시오.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서도 안 됐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그녀는 서둘러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교문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차문을 열어줬죠.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냄새가 달랐어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냄새였죠. 그날 저녁 같은 시각. 아버지 장성택 동지는 노동당 본청사에서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들이 놀랐지만 아무도 묻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곧장 아무도 모르는 비밀 별채로 향했죠. 오래된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위성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전화가 감청되고 있다는 걸, 비서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회의실에서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그 위성폰만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북한의 경제개혁안이 들어 있었거든요. 고위층의 비밀 대화 녹음도 있었고 김정은 동지의 지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온건 개혁파였어요. 중국식 개방을 주장했고 시장 경제 도입을 검토했죠. 하지만 그건 최고 존엄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던 겁니다. 차는 본가가 아닌 낡은 별채 앞에 멈춰섰어요. 문을 열자 그곳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만 바라보던 분이었죠.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조함과 결연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데려가 문을 닫으셨죠.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위성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내일이 오면 나를 잊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잊지 마라. 무슨 뜻인지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의 목숨보다 무겁다. 네가 이걸 들고 살아야 한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지 물을 수조차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걸.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함께 사라지는 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특권층 자녀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녔고 남들이 배급으로 연명할 때 그녀의 집엔 음식이 풍족했어요. 외국산 초콜릿도 먹었고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나야, 네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그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복제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그게 목숨보다 무거운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이게 그녀의 생존의 이유가 될 거라는 걸. 별채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버지는 창가에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으셨죠. 다만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품속의 복제폰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창밖으로는 평양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붉은 표어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검문소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의 불빛이 곧 꺼질 거라는 걸.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복제폰을 베개 속 깊이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죠. 창밖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평양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16살 소녀였던 그녀는 그날 밤 더 이상 아이로 살 수 없게 됐죠. 생존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10분 평양 중심가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지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정확히 같은 시각 6대의 검은 차량이 고급 저택 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차량엔 번호판조차 없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제폰을 베개 밑에 숨겨둔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멈췄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검은 제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죠.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걸어 잠갔어요. 문 밖에선 고함 소리가 들렸죠. 문 열어라. 당장 나와.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셨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태어나셨다고요. 그 순간 그녀는 기숙사에서 급한 발소리를 들었어요. 복도를 뛰어오는 소리였죠.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였어요.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묻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었죠. 그녀는 복제폰만 움켜쥔 채 비서의 손에 이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불 꺼진 창문 하나 없는 검은 승용차였죠. 그녀는 뒷좌석에 탔고 차는 곧장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묻고 싶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저택 뒷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됐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후문 쪽으로 향했죠. 차에서 내리자 비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통로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벽은 축축했고 천장에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물방울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복제폰을 품 안속에 넣었어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위에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고함,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총성처럼 날카로운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저 앞사람의 등만 보며 따라갔죠. 발밑엔 진흙과 물이 고여 있었고 신발은 금방 젖어버렸습니다. 발가락이 시렸어요. 통로 끝에 작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새벽의 평양거리는 숨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싸늘했습니다. 멀리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혁명의 노래였죠. 늘 듣던 노래였지만 그날의 멜로디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장송곡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장송곡 같았죠. 비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합니다. 혼자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압록강으로 가세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 도와줄 거예요. 비서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정춘아. 누군지 몰랐지만 외워야 했죠.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엄마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는 걸. 비서가 사라지고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뒤편으로 몸을 숨겼어요. 추웠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복제폰만큼은 놓지 않았죠. 이게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때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었어요.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였죠. 체포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방송이 나올 거예요. 반역자가 체포됐다고, 인민의 적이 처단됐다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죠. 그녀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달렸죠. 뒤에선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고 거리엔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6살 소녀의 도주가 시작된 겁니다. 복제폰 하나를 품에 안고 눈 내리는 평양 거리를 달렸어요. 발이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가 세운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어요. 이 작은 금속 덩어리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영하 18도였어요. 바람은 살을 베는 것 같았죠. 강가에 서서 앞을 바라봤을 때 얼음은 두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수 없었어요. 금이 번지는 속도는 눈보다 빠르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는 품속의 복제폰을 꺼내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의 체온을 모두 앗아갔어요. 그 안에 담긴 게 뭔지는 여전히 몰랐죠.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그녀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뒤편 산등성이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조였습니다. 검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 위를 가르며 내려오는 게 보였죠. 시간이 없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미세한 균열이 발끝 아래로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강물 위를 타고 거세게 불었어요. 하늘의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손으로 몸을 감싸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 밑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어요. 얼음이 그녀의 체중을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걸음 가면 균열이 더 커졌어요. 물이 차올라 발끝을 적시기 시작했죠. 제발, 제발 버텨줘. 중얼거렸습니다. 얼음에게 하는 기도였어요. 발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제폰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죠. 강이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편에서 총성이 들려왔어요. 한 발, 두 발. 총알이 얼음 위에 박히는 소리가 났죠. 그녀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걸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터졌습니다. 발밑에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갔어요. 물이 솟구쳐 올라왔죠.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총성과 얼음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모두 섞여 하나의 괴음이 됐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자유였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얼음에 넘어졌을 때 손으로 짚었거든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발바닥도 찢어졌어요. 신발이 젖어서 얼음 파편에 베었죠. 걸을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걸음이 얼음 끝을 밟았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터져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을 건넌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넌 겁니다. 몸이 쓰러지듯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손 안에 복제폰을 꺼내봤죠. 멀쩡했습니다. 젖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걸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엔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요. 강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멀리 희미하게 보이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걸? 눈밭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정전이 잦아서가 아니라 볼 여유가 없어서 못 봤던 별들이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발가락도 아프기 시작했죠.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앞을 봤어요. 어둠 속에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제폰을 품에 안고 눈 덮인 길을 따라 걸었죠. 16살 소녀가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찢어졌고 온몸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작은 금속 덩어리를 지켜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향해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중국 국경의 단둥은 새벽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고와 부두가 얽힌 거리마다 담배 냄새와 쇳내가 섞여 있었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자유의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의 트럭 뒤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압록강을 건너느라 체력을 모두 소진했거든요. 브로커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피로와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갔습니다. 양쪽으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어요. 얼음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녀는 망설였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빨리 들어가.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짙었죠. 낡은 의자 하나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어요. 돈 내놔. 돈이요? 국경 넘는 게 공짜인 줄 알았어? 5천 위안 내. 5천 위안이요? 그녀에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복제폰 하나만 품에 안고 도망쳤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요. 브로커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조선족으로 빠르게 말했지만 그녀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 물건 하나 있어. 16살. 깨끗해. 얼마 줄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됐는지. 인신매매였어요. 브로커는 처음부터 그녀를 팔 생각이었던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로 잠그는 소리까지 났어요. 그녀는 혼자 남았죠. 갇힌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품속의 복제폰을 만졌습니다. 이걸 삼켜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들이 그녀의 몸을 수색하면 발각될 테니까요. 하지만 삼키면 끝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준 이걸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았어요.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죠.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됐을 거예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목소리도 들렸어요. 남자들의 웃음소리, 더러운 농담들. 그녀는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가 들어왔고 뒤에 2명의 남자가 더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애야, 순하게 굴면 다치지 않아. 브로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죠.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문 열어. 낮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로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야? 문 열라니까.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색 외투를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정춘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정춘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손에는 현금 다발이 쥐어져 있었어요. 정춘하는 그걸 브로커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 아이 값이야. 현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브로커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죠. 돈을 보는 순간 비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동지 말씀하시지. 입 닥쳐.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 정춘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브로커가 물러섰어요. 뒤에 서 있던 남자들도 슬금슬금 나갔죠. 정춘하가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일어나. 나 따라와. 그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춘하를 따라 밖으로 나왔죠. 새벽 공기가 폐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살았어요. 저는 살아남은 겁니다. 멀리 부두의 불빛이 흔들렸고 강물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냄새가 고향의 공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춘하는 빠르게 걸었어요. 그녀도 뒤따라갔죠. 브로커의 그림자는 뒤로 멀어졌고 발밑에 눈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춘하가 멈춰섰어요. 낡은 승합차 앞이었죠. 문을 열고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타. 그녀는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켜져 있었거든요. 얼어붙었던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정춘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입을 열었죠. 이름이 뭐야? 장은송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정춘하가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애가 혼자 강을 건넜구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품속의 복제폰을 만졌죠.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했어요. 차창 밖으로 단둥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였고 사람들이 길을 걸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정춘하, 처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살아남았다고. 아직은 살아있다고. 정춘하 동지는 며칠을 그녀를 숨겨줬습니다. 단둥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문엔 늘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을 내다볼 수 없었죠. 정춘하 동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춘하 동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지도였어요.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어가며 한 곳을 가리켰죠. 몽골 국경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나머지는 혼자 가야 한다고. 이틀 뒤 새벽 그녀는 트럭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정춘하 동지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차창 밖으로 끝없는 평야가 이어졌고 점점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황토빛 땅만 펼쳐졌어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래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이었죠.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춰섰어요. 도로가 끊기는 지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정춘하 동지가 뒤에서 물통 2개를 꺼냈어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플라스틱 물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하나와 지도 한 장을 건넸죠. 정춘하 동지가 북서쪽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았습니다. 저 방향으로 걸으라는 거였죠. 혼자서 트럭 문을 닫고 내렸습니다. 발이 모래에 닿는 순간 푹 꺼졌어요. 발목까지 파묻혔죠. 걷기 힘들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정춘하 동지의 트럭은 이미 작은 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16살 소녀 혼자.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바늘이 떨리며 북쪽을 가리켰어요. 북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모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빠졌어요. 빼내려면 힘이 2배로 들었죠. 10걸음도 걷지 않았는데 숨이 찼습니다. 공기가 뜨거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죠. 먼지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목이 따갑고 눈이 따끔거렸어요. 해가 정수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온몸이 햇빛에 노출됐죠. 땀이 흘렀지만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피부가 따가웠어요. 물통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셨어요. 아껴야 했거든요. 40km를 가야 했으니까요. 물이 언제까지 버틸지 몰랐죠. 계속 걸었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언덕 너머엔 또 언덕이 있었고 그 너머엔 또 언덕이 있었죠. 똑같은 풍경만 반복됐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의 위치로만 짐작할 뿐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만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어요. 물집이 잡혔죠. 터진 물집에 모래가 들어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이 되기 전에 최대한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었어요. 얼굴을 때렸죠.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모래는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입 안에, 코 안에, 귀 안에 모래가 들어왔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품속의 복제폰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렸다기보다 떠올랐죠. 진실을 지켜라.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진실을 지키라고. 이걸 세상에 알리라고. 그게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죠. 한 걸음씩 천천히.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침반의 야광 눈금을 보며 방향을 확인했죠. 북서쪽. 계속 북서쪽으로. 밤의 사막은 추웠습니다. 낮의 뜨거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죠. 하지만 걸으면 조금 나았습니다.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갔거든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멀리 뭔가 보였습니다. 선이었어요. 수평선 같은 게 아니라 인공적인 선이었죠. 철조망이었습니다. 국경이었어요. 힘이 솟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뛰기 시작했죠.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물통은 이미 비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죠. 손과 발은 모래에 쓸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40km를 걸었습니다. 고비 사막을 건넌 겁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품속의 복제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멀쩡했어요. 모래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끄떡없었죠. 제가 지킨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진실을,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건물이 보였어요. 국경 초소였을 겁니다. 그녀는 철조망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입국할 곳을 찾아서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또 2주가 걸렸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비행기, 인천공항.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죠. 서울국정원 조사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회색 벽, 형광등,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게 전부였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평양예술학교에서 배운 자세였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하지만 손은 떨렸어요. 아무리 꽉 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죠. 그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장은송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부모는? 목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서류를 넘기며 기다렸죠. 한참 뒤에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성택입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봤죠.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장성택의 딸이라고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품속에서 복제폰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낡고 작은 위성폰이었죠.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남자가 폰을 집어들었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죠. 뒷면을 보고 전원을 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없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숨보다 무겁다고. 남자는 폰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관찰했죠.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6살 소녀가 혼자 압록강을 건너고 고비 사막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장성택의 딸이라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가 당신에게 이런 걸 줬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닙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폰을 집어들었죠.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폰이 그녀의 손을 떠났습니다. 남자가 비닐봉투에 넣어 봉인했어요. 그 순간 불안이 밀려왔죠. 만약 폰이 고장났다며? 만약 데이터가 지워졌다며? 아무것도 없다며?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죠. 침대, 책상, 옷장.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사람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밤에도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안했거든요. 요원들이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제폰이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녀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악몽을 꿨거든요.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압록강이 무너지는 꿈. 사막에서 길을 잃는 꿈.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처음 조사했던 남자가 들어왔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은송 씨, 따라오시겠습니까? 다시 조사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이었어요. 더 컸고 창문도 있었죠.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녀는 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잠시 멈췄어요. 당신이 가져온 복제폰 진짜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짜였다고요? 제가 지켜온 게 진짜였던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폰 속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김정은의 비자금 송금 내역이 있었죠. 스위스 은행 계좌,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중국 부동. 상거래 기록. 수백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비밀 회담 녹취도 있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대화였죠. 핵무기 개발 계획, 대남 도발 논의, 내부 숙청 명단. 모두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남자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죠. 가장 중요한 건 장성택의 육성이었습니다. 경제개혁안을 설명하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시장 경제 도입 방안, 중국식 개방 모델, 외국 자본 유치 계획. 아버지가 꿈꿨던 북한의 미래였죠. 이 정보는 북한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가져온 건 단순한 자료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죠.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정철입니다. 국정원 대북정보석관입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정철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이 그녀의 보호자이자 조력자가 될 거라는 걸. 장은송 씨, 당신은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증언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증언자.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김정철이 물었어요. 이 정보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험할 겁니다. 북한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거예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김정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서울의 하늘은 제법 밝았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20살 여자였습니다. 16살 소녀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청문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정철 요원이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청문회장에 들어섰을 때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죠. 방청석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앞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물컵도 있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복제폰에서 추출한 파일들이 스크린에 떠올랐죠. 아버지의 음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거든요. 증언자는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경제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시장 경제 도입 방안, 중국식 개방 모델, 외국 자본 유치 계획. 아버지가 꿈꿨던 북한의 미래였어요.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엔 비자금 송금 내역이 나왔어요. 김정은의 스위스 계좌,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중국 부동산 거래. 수백억 달러 규모였죠.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층 비밀 회담 녹취가 재생됐어요. 핵무기 개발 논의, 대남 도발 계획, 내부 숙청 명단. 모두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그 모든 과정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어요. 평양예술학교에서 배운 자세였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장성택은 반역자였습니까? 그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어요.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북한 인민이 굶주리는 걸 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최고 존엄께 용납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이 자료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직접 제게 준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제네바였어요. 처음 가보는 외국이었죠.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유엔 회의장은 국회보다 훨씬 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동시 통역 헤드셋을 받았죠. 여러 나라 언어로 그녀의 이야기가 전달될 거였습니다. 다시 단상에 섰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해봤거든요. 복제폰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죠. 세계 언론이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압록강을 건넌 이야기, 고비 사막을 걸은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 자료를 남겼는지. 한 문장 한 문장이 통역사를 거쳐 여러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일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하지만 어떤 나라 대표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이었어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개혁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거예요. 장성택이 단순한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변화를 원했던 인물이었다는 게 알려졌죠.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채널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화면엔 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죠.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택, 북한의 잃어버린 개혁가.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양의 대동강과는 달랐어요. 고요했습니다. 복제폰을 꺼내봤어요. 이제 데이터는 모두 추출됐지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해냈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그녀의 안에 살아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지키라던 그 목소리가. 다음 날 아침 김정철 요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은송 씨, 당신이 해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제네바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16살 소녀가 복제폰 하나를 들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고비 사막을 걸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이 세상에 닿았어요.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21살에 시작한 공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연구동의 작은 사무실이 그녀의 공간이 됐죠.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12월이었어요. 평양의 12월과 비슷한 추위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죠. 여긴 자유로웠으니까요. 책상 위엔 노트북과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복제폰이 놓여 있었어요. 전원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표면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자국이었어요.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2013년 북한 권력 구조와 개혁 세력의 숙청 과정 연구였어요. 아버지에 관한 논문이었죠.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별채에서 복제폰을 받던 순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일정하게 울렸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책장을 비쳤습니다. 책장엔 북한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어요. 그녀가 쓴 책도 한 권 있었죠. 압록강을 건너며 한탈북 소녀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연구실 문 옆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진실기록 아카이브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가 운영하는 NGO의 이름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단체였어요. 그녀만 진실을 지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모두의 이야기가 기억돼야 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학생들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울대 1학년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5년 전 제네바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증언은 끝났고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그때 김정철 요원이 말했어요. 이제 공부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학문으로 만드세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한국 교육 시스템이 낯설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0명 정도 됐죠.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켰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송입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조용해졌죠. 오늘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뭔가요? 손을 든 학생이 대답했어요. 선택할 권리, 표현할 권리, 꿈꿀 권리. 좋은 대답들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자유는 조금 달라요. 화면을 켰습니다. 압록강 사진이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강이었죠. 자유는 얻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죠. 우리가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거예요.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자유는 계속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비 사막 사진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저는 이 사막을 40km 걸었습니다. 16살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자유를 기억할 책임을 얻은 거였다는 걸.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지해졌죠.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북한에 계신 가족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립냐고요? 매일 그립죠. 아버지도 엄마도. 하지만 대답했어요.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그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잊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죠.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개었죠. 책상에 앉아 복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12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건네주셨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맞았어요. 진실은 빛을 받습니다. 세상이 알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아요. 진실이 빛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 빛을 계속 밝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걸.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녀는 20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졌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그녀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삶.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울의 공기였죠.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오래전 압록강을 건널 때의 냉기가 떠올랐어요. 얼음 위를 걸으며 느꼈던 그 차가움. 하지만 지금의 추위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건 자유의 추위였으니까요. 책상 위에 복제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증거이자 유산이었죠. 살아남은 자가 기억해야 할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죠. 장성택의 개혁안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변화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한 진실은 계속 빛날 것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됐어요. 아버지에 관한 그리고 그녀의 삶에 관한 기록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정춘하 동지와 약속이 있었죠.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계속하고 계셨어요. 코트를 입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제폰은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갔어요. 이제 항상 들고 다닐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안전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6살 소녀가 복제폰 하나를 품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고비 사막을 걸었죠. 그리고 지금 26살이 된 그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의 삶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진실을 지키는 삶, 자유를 기억하는 삶. 영구동을 나서자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이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장성택의 처형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생존기이자 진실을 지키려는 투쟁의 기록이었죠.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복제폰 속 정보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세계에 폭로했고, 장성택이 단순한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아닌 개혁을 꿈꿨던 인물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비록 좌절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는 통일 한국의 미래의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장은송의 증언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진실 기록 아카이브는 수백 명의 탈북자 증언을 모아 언젠가 올 통일의 날을 위한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있죠. 16살 소녀가 복제폰 하나로 시작한 여정. 그것은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그 씨앗은 언젠가 자유로운 한반도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